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TET 2급 75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론 문제는 같이 다 풀어봤고요. 실기 파트 실무 수행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파트에서는, 어디죠? 자, 우리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야겠죠.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여기 감독관 번호 있죠. 감독관 확인 번호는 BX3이라고 지금 제가 또 해놨어요. 자, 설치 진행 중이고요. 짠, 예, 설치. 확인 누르고. 자, 설치가 됐네요. 아까 했던 BX3이라고 누르고 시작. 됐죠?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실 때 어차피 모니터 하나에 프로그램하고 문제하고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은 상황에서 문제도 보면서 프로그램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화면 눌러놓으시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사오노라라는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기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이 TET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조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판관비라든지 반드시 그 계정에 대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실무수행 1번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자, 기부자,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사오노라 회사에서 여기 기부 단체는 재단법인 좋은교육재단에다가 기부를 했대요.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네요. 금액은 800만원. 공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요거 내용을 알았으니까 문제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수행 과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설명은 비영리법인인 좋은 교육재단에 장학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래요. 그래서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행과제 우리보다 하라는 것은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그럼 얘는 거래자료는 기부금을 낸 것이니까 차변에다가는 기부금 쓰면 될 것이고요. 그죠? 대변에다가는 현금 있으니까 현금 이렇게 쓰면 여기 거래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부금 여기 현금이 출금이니까 그냥 1번 구분기호에다가 출금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과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1, 2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순서대로 거래자료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가 여기 며칠이었나? 여기
기부 발생한 날짜가 3월 4일이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날짜는 3월 4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출금 전표로 차변에다가는 기부금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800만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 수행과제는 거래자료 입력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의 그 비용을 쓰게 되면 그 증빙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그 증빙 서류로 적격 증빙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적격 증빙은 뭐냐면 국세청에 바로 등록이 되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산서,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번째 현금 영수증. 자, 적격 증빙으로서 이런 것을 수취하게 되면 이 수취한 적격 증빙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용한 저 비용들 있잖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인정. 자, 그런데 만약에 3만원 이상의 돈을 쓰고서 이런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2%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 거기 나와 있는 그 공급대가 있죠. 공급대가의 2% 가산세를 내고서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 이걸 지출하지 않으면 아예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만원짜리였다고, 만원짜리가 아니죠. 10만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여기 2% 가산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2%면 얼마겠어요? 2,000원 되겠죠? 근데 얘가 1년, 보통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서는 대부분 법인세 납부하기 전에 이런 증빙서류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에다가 다 이렇게 입력해서 1년치를 갖다가 다 구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얘가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뭔지, 왜 작성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법인세를 내야지 되는데 이번에 결손이어 갖고 굳이 이런 건 낼 필요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이거 2% 가산세까지 내가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겠다. 그건 그 회사에서 상황을 보고 선택할 문제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 가산세 없이 2%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받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한다.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자료 입력할 때 여기 구분란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여기서 팝업 창이 이렇게 탁 떠요. 거기에 해당되면 2%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요.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2% 가산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 말을 우리 회계에서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 이렇게 얘기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갖다가 우선 영수증 수치명세서 2 요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일자는 여기 3월 4일로 나왔으니까 2024년 3월 4일 입력해 주시고요. 03월 041, 그 다음에 여기 재단 이름 제라고 쓰시고요. 좋은교육재단 여기 넘어가도 될 거고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2 하로 해놓고 도곡동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어요. 101 82 21513, 금액은 800만원. 자, 여기 팝업창 떴죠. 여기 이제 내용 15번부터 여기 35번까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쪽에 거래처, 이쪽이 거래처라고 했을 때 이 거래처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거래처들인 거예요. 장소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얘를 갖다가 판단을 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비영리 재단이라고 그랬었죠. 비영리 재단은 여기 있어요.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여기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재단.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전액 다 인정도 받으면서 2%의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를 TT 2급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영수증 수치명세서와 관련돼서는 연 TT 1급에 올라가시게 되면 법인세 계산할 때 우리 법인세에서 송금 비용으로 인정받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배우시게 돼요. 자, 그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리가 계정으로 사용했던 건 기부금 계정이었었죠. 기부금 계정으로 해주시고요. 뭐 적용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조금 전에요. 여기 수행과제에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작성하고 2번 서식 작성하시오 그랬었죠. 영수증 수치명세서는요, 이렇게 그 거래 자료를 보고 2번부터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으로 가보시게 되면 아까 팝업창에 떴던 내용들이 여기 쫙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금액이 항목이 여기 안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만 입력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얘를 완성시켜 놓지 않으면 이전 우리가 그 평가 문제에서 질문하는 질문이 바로 요거 아니면 요걸 물어봐요. 명세서 지출 제외 대상 얼마인지 또는 지출 명세서 제출 대상 얼마인지 요거를 물어볼 텐데 우리가 해당되게 입력한 것은 명세서 지출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요걸 반영해 놓지 않으면 자료가 뜨질 않고 없다고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작성했으면 여기 명세서 블록이 반드시 눌러서 이렇게 반영되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된 거고, 평가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을 때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우리 거래자료 입력에서 1번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 같이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약소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자료 설명 보면은
자료 설명은 지금 3월 10일 날짜 이 거래가 됐고요. 매입처 예성전자의 거래처죠. 외상 매입금 전자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성전자한테 외상 매입 대금으로 지급해준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는 전자음 등록을 해달래요. 그 다음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달라 그러고 어음 수령일은 2024년 3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 끝나고 나면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한번 먼저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거래처에다가 이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줘야지 돼요. 근데 이 전자어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란 말이죠.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뭐 보통 대부분 전산상으로 쓰기는 하지만 여기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음을 먼저 받아야 돼요. 어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인증서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은행에서 어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요청하는 매수만큼을 발행을 해줘요. 보편적으로 뭐 100매 또는 200매 아니면 500매 아주 회사에서 어음을 발급할 거래처가 많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거래처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긴단 말이죠. 제가 뭐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는 전자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었었어요. 종이로 된 거 있죠. 그런 거였었는데 보통 300에서 400매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규모가 크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한 장 이거 받는 걸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전자어음을 이렇게 보내줘요.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컴퓨터상에 뜨겠죠. 그러면 여기 일렬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지급해줄 전자어음에 대한 정보를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급 신청을 해서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은행으로부터 이런 어음을 받게 되면 어음 등록을 먼저 수행을 해야지 돼요. 어음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어음 등록된 것을 갖고서 우리 거래처에다가 지급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절차가. 자, 그래서 어음 등록을 먼저 해달라고 전자어음을 등록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음 국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날짜가 3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음이 등록되고 난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얘 대신에 대변에 지급 어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 일렬번호, 이 어음이 등록된 것을 이렇게 지급어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등록하고 발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어음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어음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일반 전표 입력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수령일이라고 나와 있죠?
수령일은 달력으로 해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2024년 여기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3월 10일. 그다음에 어음의 종류 그랬는데 내려보시면 전자어음이 여기 있죠. 전자어음으로 하시고 수령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눌러보시면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요거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 시작번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음을 갖다가 100매, 200매, 500매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 발급된 어음의 첫 번째 어음 일렬번호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어음의 일렬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일렬번호를 쓰게 되면 총 매수가 몇 매라고 딱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처음이자 끝이 요거 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에다가 여기 써주시는 거죠. 004 일렬번호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2024 0310 123456789 이렇게 해서 등록. 그럼 매수는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니까 한 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장이라면 여기 처음서부터 처음 거 하나, 그다음에 어음의 끝번호만 입력하면 100장이 금방 나온, 100장일 경우 100장 금방 나온단 말이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음을 어음책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어음책이라는 용어는 왜 사용하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어음은 지금 우리 수표처럼, 자기합 수표처럼 생긴 어음인데, 그 약속어음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약속어음 사진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럼 나와요. 수표같이 생겼어요. 근데 위에 전자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얘가 묶음이에요. 묶음으로 한 장 한 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 것처럼 묶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20매가 한 묶음이에요. 이를 갖다 우리는 어음책이라고 불러요. 아니 40매였던 것 같은데 20매가 아니라 40매고요. 기억이 아리까리 했었어요. 여기가 40매예요. 40매. 그리고 당좌수표는 요즘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당좌수표인 경우는 20장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 수표책이라고 불러요. 얘를 수표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어음책 등록,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전자어음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됐다는 그냥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등록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음 한 개의 어음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할 건 없죠. 그러니까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3월 10일 날짜로 이 거래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외상매입금 요거 써 주셔야 되겠죠. 외상매입금은 어디 거예요? 예성전자. 금액은 1,5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똑같아요. 예성전자 1,500만원. 자, 이렇게 거래 자료를 입력해주고 지급어음 클릭한 다음에 F3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우리 지급어음 관리 그래서 나와있죠. 자,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써있으면 당연히 어음 상태가 발행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뜰 거고요. 여기 어음번호, 이 어음번호 조금 전에 우리가 어음책에다가 등록해놨죠. 그래서 F2를 눌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등록했던 게 뜨죠. 100건이 있으면 100건이 다 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눌러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장만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등록한 거 사용해서 거래처에다가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전자어음 발행일은 여기 3월 10일로 되어 있죠. 반드시 여러분이
수정해 줘야 되는 거 만기일이에요. 은행으로부터 받은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이 만기일은 우리 회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기일 주의하고 꼭 수정해 주셔야 돼요. 날짜가 지급기일 만기일이 언제요? 9월 10일이네요. 2024년 9월 10일로 반드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엔터 치면 그 적요란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두 번째 문제에 약속 지급과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쭉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 외화, 장기 차입금 내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외화를 빌려봤는데요. 2023년 10월 20일 날 4만 달러를 그때 이 날짜의 환율 1,100원으로 빌려왔대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외화 평가를 해갖고서는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물론 달러는 변하지 않아요. 환율이 변하는 것이지. 그리고 2024년에 4월 20일 날 환율 1,320원에 요거를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날짜를 다시 한번 자료 설명을 읽어볼게요. 날짜는 4월 20일, 2024년 4월 20일 현재고요. 2023년 10월 20일 크래프트 회사에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환을 했대요. 회사는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 적절하게 외화 평가를 수행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빌려온 시점에서 전년도 12월 31일 날 외화 평가를 하고 우리가 상환했을 때 그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 때부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차변에 이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요. 거래처는 써줬겠었죠. 자, 그래서 4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4,400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계정 여기서 알려줬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얘기해줬죠. 외화 장기 차입금 당연히 여기도 거래처 써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4,400만 원 이렇게 됐었단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해 12월 30일 기말에 외화 평가를 해줬대요. 자, 12월 31일 날 왜 외화를 평가를 해주죠?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정 외화 장기 차입금은요 부채 계정이죠. 부채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뜻이 뭔지는 회계 처음 배우셨을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부채가 지금 이 금액인가? 봤더니 지금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정한 시점, 즉 12월 30일이라는 시점에 외화 장기 차입금의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금액을 반영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환율 계산할 때는 여기 지금 1,100원에서 처음 환율이 처음 우리가 빌려올 때 차입할 때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래요?
12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얼마가 차이 나요? 1달러당 100원이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1달러당 100원이 차이 나는 거 곱하기 4만 달러. 차이 나는 금액만큼만 여기 저기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평가를 했는데 지금 4,800만 원이죠. 여기 곱하게 되면 지금 장기 차입금이 4,800만 원이 돼야 되고 여기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기정을 써요. 외화 환산 손실 얼마가 나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을 더 줘야 돼. 보통 제가 지금도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 환율로 먼저 계산하는 게 빨라요. 우리가 얘는 부채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4만 달러 빌려가지고 1달러당 1,100원만 갚으면 됐었어요. 원화로. 근데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1,200원을 갚아야 하니 1달러당 100원을 더 갚아야 되죠. 즉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가 늘어난 만큼만 다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주시고 4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외화 장기 차입금은 실제로 여기까지 12월 31일 날 얼마로 확정이 된 거예요? 4,800만 원인 거예요. 요거 위에 거는 전 잊으셔야 돼요. 12월 31일 날 반영이 되면 요걸로 확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2월 31일 날 우리가 외화 장기 차입금 갚아야 될 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4,800만 원이라고 답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2024년이 됐어요. 4월 20일이 됐는데 우리가 얘를 갚는데요. 그럼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니까 갚는다 그러면 얘가 차변으로 와서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이따가 크래프트 써줘야 될 거고 금액은 얼마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해 놨던 것은 12월 31일 날까지의 부채가 4,8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실제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줘야 되는 금액 봤더니 이날의 시점에 환율이 또 올라갔죠. 얼마가 올라갔어요? 1320원이래요. 그럼 통장에서 4만 달러 곱하기 1320원 이렇게 해주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실제로 통장에서 이체되는 금액은 4,800만 원이 아니라 환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5,280만 원 이만큼을 지급을 해줬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부채로 기록해 놨던 거 뺀 거는 4,800만 원이었었는데 환율이 더 증가해서 5,280만 원이 나갔다면 나머지 차익은 뭐가 되겠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쓰냐면 외환차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금액은 48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게 되면 이 문제에서 관련된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분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여기서 하나 언제 외화 환산이란 용어를 쓰고 언제 외환차 손익 요 계정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를 갖다가 구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환율에 대한 걸 많이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화 환산 손익 계정과 외환 차손의 손익 요게 되게 낯설어요. 용어가 잘 암기도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보내면서 외화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12월 31일 날에 이거 실제로 얘는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게 아닌 계정이에요. 평가만 하는 거예요. 외화 평가를 할 때에는 자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되게 길죠. 그래서 12월 말일 날 12월 31일 날 평가할 때는 계정 긴 거 사용하세요. 손실인지 이익인지는 이 환율만 따져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외화 환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환산이라는 용어가 12월 31일 기말에 평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산, 손익, 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팟, 즉 시점, 외화를 갖다가 이렇게 갚을 때 여기는 단기 중에 발생하겠죠. 갚는 행위가. 그래서 실제로 외화를 갖다가 받았거나 외화를 갖다 지급했거나 이런 지급 수치 또는 지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환율에 대한 차라면 계정은 외환 차손익 계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12월 달에는 긴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거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인지 외환 차손 계정인지 헷갈리면 외환 치면은 긴 거 얘는 12월 말에 사용하시고요. 얘는 그 기중에 발생했을 때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고 결제를 할 때 그때 환율 차이가 나면 요게 짧은 거 사용하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TAT 2급 정도 되신다면 구분해서 외워두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에 관련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여기 며칠 날짜죠? 4월 20일 날짜로 요거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20일. 자, 차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크래프트라 했죠. 자, 그렇게 해줬고 금액은 4,800만 원이었어요. 또 차변에 외환이라고 쓰면 이렇게 나오죠. 외환 차손 이렇게 써주시고요. 금액은 480만 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하나은행이라고 했죠. 하나은행. 그다음에 5,2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실무수행 두 번째 거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네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